30년 동안 지켜온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제 청춘이었고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작했고 아이들과 울고 웃었으며 혼자 늙어가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단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63살 늦은 나이에 사랑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그의 한마디에 저는 전 재산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제발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994년 가을이었어요. 의사가 제 이름을 불렀을 때 그 다음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눈앞이 하얘졌어요. 남편은 가난 말기였습니다. 한 달 반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10살, 8살 두 아이를 남겨두고 말이죠. 아이들은 아빠가 어디 갔냐고 물었습니다. 하늘나라 갔다고 했더니 큰아이는 조용히 울었고 작은 아이는 언제 오냐고 물었어요. 그때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남편이 앉아있던 자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지? 남편이 남긴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작은 빚과 전세로 살던 집, 그리고 저희 세 식구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일자리를 찾아 나섰어요. 학력도 기술도 없는 저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마트 계산대, 식당 설거지, 청소일 뿐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서 새벽 2시에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어요. 식당에서는 손님들이 남긴 음식을 치우면서 멀쩡한 고기 한 점이 버려지는 걸 보면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집 냉장고는 늘 텅 비어 있었거든요. 새벽 2시에 집에 들어와도 바로 잘 수 없었어요. 아이들 도시락 싸야 하고 빨래 돌려야 하고 설거지도 해야 했어요. 찬밥에 김치 한 조각 걸쳐 급히 먹고는 그대로 쓰러져 잤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버텼어요. 아이들이 20살, 18살이 되던 해 저는 드디어 집을 샀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어요. 방 2개짜리 20평도 안 되는 낡은 집. 하지만 제 이름으로 된 첫 집이었습니다. 전세금 올려서 모은 돈과 10년간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보태서 샀어요.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이 적힌 걸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아무도 우릴 쫓아낼 수 없어. 그날 밤 집안을 이리저리 걸어다녔어요. 다 제 것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 집이야. 엄마가 죽어도 너희 집이야. 큰아이가 울었어요. 작은아이는 저를 껴안았고요. 그 순간만큼은 지난 10년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대학에 갔고 저는 계속 일했습니다. 등록금을 대야 했거든요. 45, 50, 55. 나이는 먹어가는데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았어요.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고 허리도 자주 삐끗했습니다. 밤에 잠을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했어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만, 결혼할 때까지만, 손주 볼 때까지만 그렇게 목표를 세우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아이들은 착했습니다. 돈을 보내주려고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너희는 너희 인생 살아. 엄마는 괜찮아.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몸도 아프고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큰아이가 결혼했고 작은아이도 결혼했어요. 손주도 생겼습니다. 저는 기뻤지만 동시에 허전했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거예요. 60이 넘으니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마트에서도 식당에서도 나이가 너무 많다는 말을 들었어요. 결국 청소일만 겨우겨우 구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집은 늘 적막했어요. 낮에는 트로트 방송만 켜놓고 살았습니다. 가끔 노래에 맞춰 흥얼거리다가 문득 정신 차리면 혼자라는 게 실감났어요. 밤이 더 힘들었습니다. 불 꺼진 거실에 앉아있으면 내가 사는 게 사는 건가 싶을 때가 많았어요.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얼굴 볼까 말까 했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나도 누군가와 함께 살고 싶다. 30년을 혼자 버텼지만 이제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 하고 물어볼 사람, 밥 먹으면서 오늘 뭐 했어? 하고 이야기할 사람. 그런 사람이 간절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2023년 봄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이웃 언니가 권유했습니다.
황혼 만남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나가보라고요.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이 나이에 무슨 만남이냐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니가 계속 설득했고 결국 한 번만 가보기로 했어요. 모임에 갔을 때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다들 저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진행자가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시키고 서로 대화할 시간을 줬습니다. 그때 그 남자를 처음 봤어요. 나보다 3살 많은 66이었고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자기소개 시간에 그가 말했어요. 5년 전에 아내를 보내고 혼자 살고 있다고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나왔다고요. 솔직하고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다른 남자들은 괜히 허세를 부리거나 어색해하는데 그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그가 제게 다가왔어요. 자기소개 때 떡볶이 좋아한다고 했다며 근처 분식집에 같이 가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제가 망설이자 바로 물러났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라고 자기는 매주 이 프로그램 나올 거라고 했어요. 그 다음 주에도 그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3번째 만났을 때 저는 커피를 같이 마시자는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문화센터 앞 작은 카페에서 처음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는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부인을 암으로 떠나보냈고 딸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다고요. 저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보낸 것, 아이들 키운 것, 지금은 혼자 산다는 것. 말하다 보니 눈물이 났어요. 30년을 참고 살았던 게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가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태 혼자 버티느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아무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부터 저희는 자주 만났어요. 일주일에 2-3번 모임이 끝나면 커피를 마시거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그는 제게 계속 따뜻한 말을 건넸어요. 이제 내가 당신 옆에 있을게. 혼자 힘들어하지 마. 밥은 먹었어? 당신 어제 머리 아프다며 같이 병원 가볼까? 이제 우리 나이면 병원 혼자 가기 무서운 나이잖아. 같이 와보자. 그 말들이 남편이 예전에 하던 말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순간순간 잊고 살던 지난 세월이 겹쳐지며 마치 남편이 다시 돌아온 것만 같았어요. 저는 그 감정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따뜻함과 안정감. 누군가 나를 걱정해주고 챙겨주고 옆에 있어준다는 그 느낌. 그게 얼마나 큰 위험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는 어느 날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정숙 씨, 이제 우리 같이 살아요. 하루라도 떨어지고 싶지 않아. 며칠 뒤 우리는 집을 보러 갔어요. 방 3개에 화장실이 2개인 아파트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방은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 쓰면 좋겠네요. 우리 둘이 살기엔 딱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설렜습니다. 나 이 집이 마음에 들어. 정숙 씨도 그렇죠? 바로 계약하자. 그 자리에서 그는 휴대폰으로 송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눈앞에 이체 완료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정숙 씨 집 정리한 거로 잔금 다 내고 내 집은 연말쯤 팔면 값이 더 오르니까 그때 내가 정숙 씨한테 주면 되겠어. 집은 정숙 씨 명의로 하자. 좋지? 집 내놓고 팔리면 나한테 보내놓을래요? 당신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들어와요. 내가 준비 다 해놓을게. 저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든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을 팔 준비를 시작했어요. 30년을 살던 집, 아이들을 키우며 울고 웃었던 집. 쉽게 내놓을 수는 없었지만 그는 옆에서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 함께할 집이 생기는 거예요. 정숙 씨, 조금만 용기 내요. 결국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했을 때 아들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도대체 누구예요? 어디서 만난 사람이에요? 너무 급하게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30년을 혼자 버텨온 제가 사람 하나 제대로 못 알아본다고 의심하는 게 억울했습니다. 엄마 인생이야. 내가 간섭할 일 아니야. 작은아이 역시 반대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그렇게 밀어붙였습니다. 한 달 만에 집은 팔렸습니다. 통장에 2억 3천만 원이 찍히던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제 인생 전부가 숫자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이 팔렸어요. 그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당신 머리 아플 텐데
잔금은 나한테 보내놓을래요? 내가 내일 아침에 보내놓고 서류 정리해둘게.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그는 제 앞에서 계약금까지 넣은 사람이었기에 의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은행 창구에서 2억 3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사기 이런 게 많아서 그런데 정말 송금하시겠어요?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린 그런 게 아니에요. 30년 인생의 대가가 그의 통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하게 연락이 잘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끔 자식 일 때문에 미국을 가야 한다며 일주일 넘게 연락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정했고 돌아오면 예전처럼 따뜻하게 말했기에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시 바쁜 사람이구나 하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졌습니다. 부동산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손님, 계약금만 넣고 잔금은 언제 주실 건가요? 집주인이 계속 기다립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이미 잔금을 다 보냈는데요. 부동산 직원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오늘까지 보내기로 했는데 집주인한테 들어온 돈이 없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급히 만남 프로그램 진행자에게 연락해 혹시 그와 연락이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런 이름으로 등록된 분은 없습니다. 명단에도 없어요. 그제서야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게 다 꾸며낸 거였던 겁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했지만 2억 3천만 원은 이미 여러 계좌를 거쳐 해외로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의 사기꾼이었고 저 말고도 5명의 피해자가 더 있었습니다. 모두 저와 같은 60대 여성들이었어요. 그를 다시 본 건 법정이었습니다. 그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이유를 묻자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여자들이 생각보다 쉽게 속아요. 돈 벌기 쉬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몸이 떨렸습니다. 30년을 버티며 집까지 마련한 제가 그저 외롭다는 이유로 쉬운 타깃이 되었던 겁니다. 제 전 재산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이미 도박과 유흥으로 탕진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무릎이 풀려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2억 넘는 돈을 잃었지만 나는 다시 일어나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월세방에서의 삶은 초라했지만 스스로 버틴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내 자존심이었습니다. 외로움은 죄가 아니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쉽게 이용당할 수 있는지를 몸으로 겪었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였습니다. 바보같이 왜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냐고 이해가 안 되시죠? 지나고 보니 후회만 가득한 순간들이지만 그땐 정말 홀린 듯 아무 의심도 되지 않았어요. 바람이 묻다에서는 이런 인생의 이야기,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배워야 할 스토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하시고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